카메라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입니다. 이번 연금개혁의 요체는 대한민국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러한 개혁에서 찾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16년 후부터 소진되기 시작해서 31년 후에는 완전히 고갈됩니다. 기금이 고갈된 후 우리 미래 세대는 월급의 30%가 훌쩍 넘는 보험료를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없애자고까지 하는 부조리한 이유들입니다. 청년들에게 걱정 말고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말하려면 연금개혁에 성공한 선진국들처럼 기금이 적어도 70년은 유지되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연기금을 적어도 70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대체율을 현재 설계된 대로 40%에 묶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18.1%로 인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현재 여야 법안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험료 13% 인상안도 국민 수용성을 감안해서 타협한 반쪽짜리 개혁안에 불과합니다. 소득 대체율 40%는 노무현 정부에서 민노총 반대를 뚫고 어렵사리 도출한 구국의 성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45%, 50%까지 올리자는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에 노무현은 없는 겁니까? 야당이 챙기는 국민에는 표가 되는 현 세대만 있습니까? 표가 안 되는 청년 미래 세대는 안 챙겨도 되는 겁니까? 하루에 885억 원씩 적자가 쌓이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하루빨리 처리합시다. 보험료 13% 인상, 내일이라도 통과시킵시다. 노후소득보장은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노후소득 보장은 퇴직연금의 제도화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퇴직연금에 더해서 노인빈곤 문제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드리는 기초연금 개혁이 답입니다. 부디 18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기회가 청년,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 연금만 챙기자고 미래 세대에게 비폭탄을 물려주는 일, 선배 세대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은 마치고요. 대한민국 최고 연금 전문가들이 모여 계시는 연금연구회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금연구회 리더인 윤성명입니다. 연금연구회는 청년, 중년, 장년, 노년 세대로 구성된 또 연금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재능 기부 형식의 사회봉사단체입니다. 지속 불가능한 우리 연금 제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후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문제의식으로 뭉쳐진 연구 모임입니다. 연금연구회는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드는 것, 또한 세대 간 형평성 확보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제도가 유지될 수 있어야 청년과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가입할 수가 있어서입니다. 이런 연금 연구회를 일부에서는 재정 안정파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단언합니다. 자신들 연금 더 받겠다고 이미 미래가 없다고 느끼고 있는 청년과 미래 세대의 등골을 빼먹겠다는 호울뿐인 공적연금 강화를 외치는 단체와는 성격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연금연구회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지속이 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외치는 단체일 뿐입니다. 정작 자신들 연금을 더 받겠다고 미래 세대의 등골을 빼먹겠다는 단체들이 연금연구회를 재정 안정파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소득은 신경 쓰지 않으며 단지 재정 안정만 강조한다는 부정적인 색깔 씌우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연금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조치를 취해야 할 대한민국에서 작금에 벌어지는 연금 개혁 논의를 보느라면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제도 작동 원리가 복잡한 공적연금을 교묘히 악용해 후세대 피눈물이 나게 할 제도 개편안을 개혁이라고 호도하고 있어서입니다.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결과는 받는 돈을 40%로 예정대로 낮추고 내는 돈은 15%로 지금보다 6%포인트, 즉 66.6%를 더 올릴지라도 재정 안정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미 1,825조 원이 넘는 연금빚이 더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매년 19.7%의 보험료를 걷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받는 돈 50%, 내는 돈 13%, 즉 내는 돈을 찔끔 올리는 조건으로 연금을 훨씬 더 많이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개혁안이라고 국민과 언론을 기망해 가면서까지 말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미 보건복지부가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2078년 부가방식 보험료, 즉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담해야만 하는 보험료가 43.2%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월급 절반 정도를 국민연금에 내야 하는데 후세대가 과연 이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개혁안으로 호도되는 이 안의 세대 간 형평성을 따져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2005년생과 2035년생, 불과 30년 늦게 태어난 세대는 앞선 세대보다 전생에 걸쳐서 21%포인트보다도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보험료 단 1%포인트도 올리지 못한 나라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앞선 세대보다 21%포인트, 즉 현재의 9%보다 2.3배나 더 부담하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 세대 간 도덕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야당에서 개혁안이라고 그렇게도 강조하는 받는 돈 45%, 내는 돈 13%안 역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과는 유사합니다. 이런 계약 중에서도 가장 치졸한 계약안을 개혁안이라고 호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이는 연금법을 통해 정치적인 힘이 약한 청년 세대, 또 아직까지는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약탈하겠다는 저명한 경제학자인 프레데릭 바스티아가 사용했던 합법적 약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21세기, 그것도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탈 법안과 다른 방향의 연금 개혁을 언급했다고 최상목 대통령 대행에게는 내란의 동조에 사해를 뿌리 뽑으려 하더니 이제는 공적연금을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는 등골이 오싹해질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받는 돈 30%, 내는 돈 10%의 조합, 즉 정치권에서는 꿈에서도 생각하기가 싫을 것 같은 지금보다는 받을 돈을 25%나 줄이고 내는 돈은 33.3%를 더 부담하는 안으로 우리 국민연금을 바꾸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래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생각하기조차도 실은 아닌데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2070년에 가면 줄 돈이 모두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2070년부터는 월급의 26.5%를 국민연금에 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러한데도
기껏 줄 돈을 몇 년 더 확보했다고 그걸 재정 안정 방안이라 호도하면서 연금을 더 줄 수 있다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수용하지 않았다고 또 위대한 시민의 결정인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거세게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정보를 삭제해서 즉 시민 대표단을 모르게 하고서 시민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황당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영입했던 김세현 전 국회의원은 만약에 의도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이는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 때 금모으기를 했던 나라가 우리입니다. 아무리 연금을 더 받고 싶어 한다고 해도 청년과 미래 세대의 등골을 빼고 피눈물이 나게 할 일을 우리 국민이 하자고 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결정을 했을지라도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읍소를 해서라도 방향을 되돌려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정치권이 해야만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에게는 이미 희망조차 없어졌다는 이 나라에서 마지막 남은 작은 희망까지 빼앗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기성세대에게 연금을 더 주겠다는 그겁니다. 우리 세대의 탐욕을 위해 더 이상 이 나라를 망치려면 안 됩니다. 이를 호소하기에 오늘 연금연구회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금연구회는 강조합니다. 모든 소득계층이 지금보다 연금을 더 받으면서도 후세대에게 부담을 더 떠넘기지 않을 연금 개혁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OECD 회원국처럼 우리 국민연금을 완전한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의무 납입 연령, 즉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면 또 국민연금 인정소득액을 지금보다 더 높이게 되면 중간 이상 소득계층의 연금액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5년을 더 가입하게 되면 월급과 퇴직금도 5년 더 늘어납니다. 5년 더 가입할 수 있어 최근 심화되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심각한 문제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정책 하나를 채택함으로써 일석사조, 다른 말로는 한 번에 4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개혁으로 인해서 연금액이 줄어들게 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는 이들에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숙보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독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소득계층이 지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공적연금 강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그 목적이 자동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소득계층이 지금보다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고 미래 세대까지도 유사한 혜택을 누릴 그런 방안 말입니다. 정치권에 간청합니다. 자기 진영 사람들 배를 불릴 생각만 하지 말고 전체 국민 또 미래 세대까지 아우르는 그런 연금 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월 20일 여야정 국정협의체회를 앞두고 정치권에 드리는 연금연구의 간절한 호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연금연구회 총무인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학주 교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노후 빈곤의 원인은 국민연금 자체가 아닙니다. 노후 빈곤 문제는 낮은 가입률, 가입기간 부족, 사각지대 문제, 낮은 보험료율, 그리고 다층 연금 체계의 미비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빈곤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현재 구조적 한계 때문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연금 개혁 역시 이러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젊은 세대의 연금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였고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게 되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아닌 더 받는 방식의 모수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 현재 세대의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대신에 미래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방식의 개혁은 세대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 대체율 인상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소득 대체율 인상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층 간 소득 격차를 확대하고 청년 세대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는 정책 실패를 초래할 것입니다. 소득 대체율이 높아지게 되면 모든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연금 재정 부담은 결국 미래 청년 세대가 짊어져야 하고 개혁을 가져간 계약으로 인해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우리 연금 제도가 지속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연금 제도의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의 기본 틀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연금 연구회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연금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언을 맡게 된 연금연구회 총무 한양사이버대학교 김신영 교수입니다. 제목을 이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문서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문서로 제가 가름을 하고 정말 드리고 싶은 말만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먹고 튀는 자들이 없도록 제도와 규칙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임무이자 책무입니다. 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의 합의 사항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금연구회는 2024년 작년입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법의 전반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의제수기단 선정, 그리고 3개 안에서 2개 안으로 축소, 최소 10,000명에서 시민대표단 500명 선정 과정, 이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과소대표, 시민대표단 대상 학습 내용의 편파성, 그리고 핵심 내용의 누락, 설문 문항의 부적절함 등등에 대해서 저희 연금연구회와 언론은 계속해서 해명을 요구하고 질문을 제기하였으나 공론화위원회는 근 1년간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전문가적 소양의 부족함 때문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편향된 설계였음을 인정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시의 공론화위원회 결정사항이 국민의 명령이었다라는 말을 다시 꺼내들고 있습니다. 자, 공론화위원회는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수백 명이 수개월간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전담했던 공론화위원회 핵심 인사들의 부적절한 운용으로 인해 최종 결과의 정당성이 의심받게 된 것입니다. 이미 폐기된 바나 다름없는 작년에 공론화위원회 도출 결정, 이것을 다시 주장하기 전에 저희 연금연구회와 언론이 제기했던 문제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해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탁드리건대 시민단체나 정치인의 입을 빌리지 마시고 당시 공론화위원회에 책임 있는 인사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포함된 연금개혁은 대놓고 미래 세대를 약탈하겠다라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먹고 튈 테니 나 죽고 나면 그것은 알아서 해라 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렇게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먼저 본인들 집에 있는 자녀들을 설득을 시키고 그분들이 가르치는 대학에서의 제자들을 먼저 설득시키고 오시기 바랍니다. 죄수의 딜레마가 주는 교훈은 단기적으로는 배반이 이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협력이 이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공정한 제도를 만들어서 구성원 각자가 각자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소위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공정함에 기반한 제도를 만들어서 후속 세대의 신뢰를 확보하고 제도를 유지시킴으로써 공동체를 지속시킬 것인가, 어떤 사회를 만들지는 정치인 여러분들께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